수질 분석 8번째, 전기 전도도의 환경학적 의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도도는 그러면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이것을 늘 측정하는가? 수질 측정할 때는 반드시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주는데 측정이 매우 간편해요. 그냥 전극만 꽂으면은 거의 순간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꽂으면은 아주 순간적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좋은 수질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환경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전도도는 이온의 총 전하수에 비례한다. 자, 원래 물의 전기 전도도는 굉장히 낮아요.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통하지 않는 비전도체입니다. 그런데 물이 어떻게 해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가? 전기가 통하려면은 자유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동하려면은 이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받았다 내줬다가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온이 물 속에 많이 있으면은 전자를 쉽게 받고 내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물 속에 있는 이온의 전하라는 것은 전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자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수나 무게가 아니라 전하의 수에 비례합니다. 전하의 총수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온의 전하에 비례하죠. 그러면 이온이 아닌 물질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이온화되지 않는 설탕 이런 걸 넣으면 별로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온이 잘 만들어지는 소금을 집어 넣으면 전도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용존 물질을 측정한다고 해도 이온이 아닌 것은 측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물 속에 있는 용존 물질을 보면 실제로 대부분이 이온입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분자는 물 분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죠. 극성 분자는 이 물 분자는 이 산소의 산소 쪽에서 전자를 많이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산소 쪽은 약간 음전하 다이폴을 가지고 수소 있는 쪽은 양전하의 다이폴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전기적으로 전기를 띠고 있는 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온들이 물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물과 잘 어울리죠. 그럼 용존 물질 중에 이온화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별로 없어요. 자, 물 속에 용존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온화되지 않는 것은 어떤 거 있느냐면은 기름입니다. 기름. 자, 기름을 보면은 물에 넣으면은 그냥 물에 떠 있죠. 분리가 되죠. 물에 녹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온화가 되질 않고 극성 분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극성 분자인 물에는 잘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강물, 호수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이 극성인 물 분자에 잘 어울리는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이거나 아니면 이온을 띠고 있는 분자입니다. 실제로 용존 물질 대부분은 이온입니다. 이온이 한 거의 90% 정도 이상 차지하고 이온이 아닌 물질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용존 물질의 총합의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속에 있는 물질이 대부분 이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온의 조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도라는 것은 이온의 종류나 무게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전하의 수에 비례한다 그랬죠. 전하의 수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가의 이온하고 이가의 이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이가의 이온이 전도도를 2배 높이는 겁니다. 또 나트륨하고 이 프로톤하고 비교해보면 프로톤이 훨씬 더 가볍죠. 그러나 전기 전도를 시키는 능력은 똑같아요. 전하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온의 조성에 따라서 그 용존 물질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무게는 가벼운 물질이 있으면은 용존 물질이 적은 것이고 무거운 물질이 있으면은 용존 물질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이온의 조성이 만일 일정하다면은 전기 전도도로부터 물속에 있는 용존 물질의 총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담수에서는 용존 물질 또는 해수에서는 염분이라고 부르는 것을 측정합니다. 자, 용존 물질은 뭐냐면은 TDS, 뒤에 또 한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Total Dissolved Solid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용존 물질의 총량인데 이건 무게를 재는 거예요. 이거는 무게를 재는데 염분도 무게를 잽니다. 그 1kg의 바닷물에 소금이 몇 그램 들어있는가 이게 무게로 나타내요. 용존 물질도 몇 그램, 1리터에 몇 그램이 있는가 이렇게 무게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전도도 이온 가지고 어떻게 무게로 나타내느냐? 이온의 조성이 일정하다면은 우리가 이 무게하고 전기 전도도의 상관관계로부터 이걸 그 캘리브레이션 식을 만들어 가지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닷물의 염분을 측정하는 염분계에는 이 전도도계예요. 전분계는 이 염분계 가지고 전도도계 가지고 염분을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다의 성분은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자, 바닷물의 주 성분은 그 소디움 클로라이드 뭐 이런 게 대표적이고 그 외에 뭐 설페이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근데 이 조성들이 전 세계 바다가 비슷하더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 세계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서 느릿느릿 바닷물은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다 섞이죠. 그래서 그 전 세계 바닷물은 이온 조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전도도만 측정하면 우리가 그 캘리브레이션 식으로부터 염분의 양, 무게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염분의 무게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담수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담수는 바닷물보다는 좀 그 물질의 이온 조성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담수에서 제일 많은 양이온이 뭐냐면 칼슘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음이온은 뭐냐면 바이카보네이트라는 이온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뭐 60% 이상이 이 칼슘하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니까 이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무게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도도가 환경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는 수질오염과 아주 높은 비례관계를 보인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BOD 하면은 BOD는 물속에 있는 그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유기물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얼마나 그 유기물을 측정하느냐. 그때 산소 소비하는 걸 측정하는 건데 그 BOD가 어디서 오느냐면 사람이 버리는 하수에서 옵니다. 대부분이. 그럼 사람이 하수를 버릴 때 거기에는 유기물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같이 버리죠. 또 사람의 배설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소금을 먹으니까 사람의 배설물 하수에는 당연히 소금이 들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물에 잘 녹는 물질들이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자, 물로 무엇을 씻어낸다는 뜻은
물에 녹는 이온성 물질 또는 극성 분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 전도도를 높이는 물질들이죠. 그래서 오염된 물에는 뭔가가 하여간 오염된 물에는 이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와 수질 오염을 상관관계를 보면은 뭐 아주 샤프한 것은 아니지만 항목에 따라서 그 상관관계가 아주 높을 수도 있고 조금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양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요. 그래서 이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단히 측정하면서 이 수질의 상황을 아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다 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그 해안 근처에서는 오염과 관계없이 해수의 영향으로 그 전도도가 높아집니다. 여기 하수라는 말은 여기 지우는 게 적당하겠네요. 여기는. 바다 근처는 이 바닷물이 스프레이가 돼가지고 작은 그 소금 분진들이 날아다닙니다. 소금 가루들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것이 하천이나 호수 이런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다 가까이에 있는 하천과 호수에서는 약간 그 전도도가 높아집니다. 염분의 영향으로. 그 다음에 또 전도도가 높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암석이 용해돼 가지고 높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암석이 물에 녹습니다. 뭐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물에 녹아 가지고 순수한 물이 이 토양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 암석 성분이 녹아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이온들이 이제 존재하게 돼요. 그 담수에서 제일 많은 양이온이 칼슘이고 그 다음에 음이온은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했는데 이게 주 성분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석회암에서 나옵니다. 석회암 성분에서. 그런데 이 칼슘이나 카보네이트 이런 것들은 석회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강암에도 있어요. 화강암에도 그런 성분들이 조금씩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석회암이 이제 제일 많죠. 그런데 이 화강암 성분에 있는 주성분은 이제 실리카인데 실리카는 그 용해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화강암 지대에서는 전기 전도도가 좀 낮고 퇴적암 지대에서는 전기 전도도가 높아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강으로 비교해 보면은 북한강하고 남한강을 비교해 보면 남한강이 훨씬 높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북한강 유역은 주로 기반암이 화강암이고 남한강 유역은 기반암이 석회암 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천이나 어떤 바닷물, 빗물 이런 그 전기 전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고자 합니다. 중류수기에서 아주 잘 만든 물, 그것을 그 순수한 중류수죠. 울트라 퓨어 워터라고 써놨는데 흔히 우리가 중류수라고 말하는 물입니다. 그 증류수는 한 1 마이크로시멘스 per 센티미터 이하가 돼야 좋은 고급의 증류수입니다. 그 증류수기에는 다 그 전기 전도도계가 붙어 있어요. 증류수기에. 그래서 증류수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배출이 될 때 거기서 전기 전도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수치로 나오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얼마 이상으로 높아지면은 이제 증류수기가 작동이 잘 안 된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여과 장치, 여과제, 레진 이런 거를 교체해야 된다는 그 빨간 사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빗물도 상당히 낮아요. 빗물도. 그 빗물이라는 것은 결국 바다에서 수분이 증발해 가지고 응결된 증류수죠. 일종의 증류수이기 때문에 빗물은 강물이나 이런 호수물보다 훨씬 전도도가 낮습니다.
그래도 뭐 증류수보다는 높아요. 그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 빗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공기 중에서 증류수를 그 만들어서 놓아두면은 이 기체상 물질이 녹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CO2가 녹아 들어가요. CO2가 녹아 들어가면 이것이 이온을 만듭니다. 그래서 CO2가 녹아 들어가 있으면은 pH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이제 전도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빗물에도 당연히 이 공기 중에 있는 CO2가 녹아서 약간 전도도가 올라갑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들이 녹아서 빗물의 그 전도도가 올라가죠. 그래도 하천수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하천수는 전도도가 한 100 마이크로시멘스에서 높은 데는 한 1000 마이크로시멘스 정도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측정해 본 중에 제일 그 전도도가 높았던 곳이 의정부에 있는 신천이라는 하천이었는데 거기는 그 유역에 염색 공장들이 뭐 많아요. 염색 공장 등등 그 폐수를 아주 좋지 않은 폐수를 많이 내보내는 그 공장들이 한강 유역에서는 다 쫓겨나가지고 임진강으로 가서 임진강으로 배출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측정을 했더니 한 하천에서 3000 마이크로시멘스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대개 하천수의 그 전도도는 우리나라에서 한 100에서 300 사이에 옵니다. 높아도 1000을 넘어가는 일은 드물어요. 1000 넘어가는 것은 아주 오염된 물이에요. 그런데 강에 따라서 그 기반함에 따라서 그 전도도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소양강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이 강 중에서 전도도가 제일 낮은 곳입니다. 다른 곳 여러 군데 측정해 보는데 대부분은 다 이보다 높아요. 그 소양강 유역은 전형적으로 그 화강암으로 기반암이 조성되어 있는 그 하천입니다. 그래서 소양강이 굉장히 전도도가 작고 남한강 유역에는 그 석회암 지대가 많아요. 남한강의 영월 지역, 그 영월, 태백 이런 지역 보면은 석회암이 많죠. 영월, 단양 여기 보면은 그 산 전체가 아주 석회암이어서 거기에 시멘트 공장을 만들어 놓고 산을 계속 석회암을 파서 그걸로 시멘트를 만들죠. 그럼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이 산이 다 없어집니다. 다 파내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남한강 상류에는 그 전도도가 좀 높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는 그 해수의 단위 그 염분의 전도도의 단위로서는 시멘스 퍼 미터 또는 밀리 시멘스 퍼 센티미터 이런 단위를 쓴다 그랬죠. 마이크로 시멘스로 하면은 5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담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전기 전도도로 그 수질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일반인들이 그 비전공자라도 알 수 있도록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낚시 춘추라는 그 곳에 쓴 글인데 이 전류를 측정해 가지고 수질을 측정할 수 있다. 그 원리는 뭐냐면은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면 전류가 잘 흐른다. 이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죠.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뭔가 불순물이 많이 있으면은 전류가 잘 흐른다. 그 이유는 물 속에 있는 그 이온이 자유전자를 가진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물에 녹아 있는 물질은 대부분 이온이다. 그래서 이온이 아닌 물질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기 전도도만 측정해도
수질을 상당히 많이 추정할 수 있다. 수질 오염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자연적으로도 그 수중의 이온은 발생할 수가 있죠. 그 화강암보다는 석회암이 물에 잘 녹아서 남한강 쪽에서 높게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기전도도계는 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정수기에도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수기를 사용하다가 정화가 잘 안 되면은 빨간 불이 켜지고 그 필터를 교체해라는 사인이 나오죠. 그걸 어떻게 그걸 측정하느냐 하면 바로 이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전도도가 높아지면은 필터를 교체하라는 사인이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아주 좋은 수질의 그 측정기인데 바닷물에서는 뭐 수질하고는 관계없이 염분도를 측정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의 염분은 조금씩 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kg당 한 염분이 34g에서 한 36g 요 사이로 조금씩 변동합니다. 수분이 많이 증발하는 곳에 가면은 한 35.5, 36 g 정도로 증가했다가 증발량이 좀 작고 비가 많이 오는 곳에 가면 한 35 이하로 34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에서는 고만한 변동이라도 그게 그 물의 해류의 이동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것을 해양학에서는 늘 아주 세밀하게 측정을 합니다. 가정에서 측정하는 염분계는 그 음식물의 염분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죠. 앞에 사진에서 막대기 끝에 전극이 2개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꽂는 것이 있었죠. 그 음식에 꽂으면은 염분을 측정해서 보통 우리가 먹는 뭐 국 같으면은 뭐 염분이 1%이 정도면 적당하다. 찌개 이런 거면 2% 정도면 좋다. 너무 짜게 먹지 말자 이런 그 운동을 하면서 측정에 사용합니다. 전기 전도도계는 아주 휴대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 세미나 할 때마다 환경운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주고 오염물 유출을 감시하는 그 시민환경 감시 활동에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그 제안을 많이 해줍니다.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 음식물 측정하는 염분계는 뭐한 10만 원 정도면 되고 좀 수질 측정하는 좀 좋은 거라도 한 3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그 감시를 하게 하면은 뭐 몰래 폐수를 배출한다거나 하면은 바로 그 전기 전도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감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연습 문제는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